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각각 앞두고 중국을 먼저 찾은 김정은 위원장, 어떤 의도일까요?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의미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소장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정이 됐고 그것을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 북한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협상 행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 북한이 미국과 1대1 담판을 통해 가지고 안보적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유지해 왔다면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상 이번에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정도의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정상회담이 최후 통첩성 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루머까지 나올 정도로 한 분위기였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 중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동맹국의 백그라운드가 없다면은 그만큼 취약한 어떤 상황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게 미북 정상회담을 결정하기 이전에 김정은 정권 자체는 이미 소위 중국과 뭐 정상회담이든 아니면은 직접적인 어떤 대화 이런 형태로 소통을 할 기회를 가져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정부가 작년에 소위 핵무력 완성이다 하는 이런 선언을 해놓고 사실상 김정은은 핵 국가의 어떤 지도자로서 뭔가 이 대남 관계, 대중 관계, 대미 관계를 주도적인 어떤 입장으로서 이끌어 나간다 하는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시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특히 관련 국가들의 최고 지도자, 정상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문을 걸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북정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은둔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6년 동안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첫 정상 외교를 시작하는 건데 왜 비공개로 했을까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 준비된 화면이 평양에 안착을 했고 나서 네. 공개를 했는데 그건 이제 공개냐 비공개냐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아침 방송할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 영도자의 요청으로 해서 응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요청했다. 상호 다르죠. 표현이 약간 다른데요. 그런데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북중 간의 상호 관심사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셨던 중국 배제론이 불식됐을 거고요. 북한은 다시 버팀목을 하나 굳건한 버팀목을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한민족 간의 문제라고 해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형태는 단둘이 앉겠지만 실질적인 북중 미국 3자회담 그러니까 지금 상호 깊은 관심사를 논의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추론컨대 아무래도 어떤 비핵화 문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해법을 제시해 줄 테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당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버팀목, 후경국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나온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찌됐든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가 유훈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사단 만났을 때도 비핵화 의지를 살짝 보여줬지만 어찌됐든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 카운터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편한테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유훈이 비핵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갖고 있는
함의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것은 그 중국 역시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 핵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뭐 자기 직접적인 어떤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도 이게 그것을 해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일단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세계 전략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그 비핵 국가가 또 핵 국가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이것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소위 대국으로서의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사실상 그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가진 건 사실이에요. 예.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좀 그 안정화시켜 준다는 차원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는 뭐 그 주석의 하여튼 김일성 수령의 그 유언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애둘러 비핵화의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좀 확인을 해줬다 이래 되는데. 그런데 이 한반도 비핵화, 모든 표현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존에도 중국 역시도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북한 역시도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이미 계속 주장돼 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것을 더 강조했던 것은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갖는 함의, 그것이 바로 뭘까?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고 개인 정권에 대한 체제 안정이 확보만 된다면은 뭐 구태여 핵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유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미국 간의 그 관계 정상화라든가 이런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관계 정상화라든가 더 나아가서 미국 간의 평화협정도 체결이 되고 이 평화협정이 된다면은 또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가 아니니까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이 된다면은 되는 방향으로 된다면은 우리가 구태여 국제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일은 상당히 그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확인했다 이런 생각이 되죠. 이 내용은 중국 정부가 갖는 것하고 북한 정부는 사실 궤를 같이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역시 그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미국 간의 직접 담판을 통해 가지고 사실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해결된다 하는 것을 또 같이 확인했다 볼 수가 있죠.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닿은 부분이 또한 주한미군 철수 이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선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같은 안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하기 전에 지금 이제 왜 이 방중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주석 방중 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 단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땅에 들어가면은 이 공개하는 그런 것이 과거 경험사리가 있고, 네.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의 그 비핵화 관련해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한반도의 비핵화,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 안정, 세 예. 번째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특사 이래 방문 이후부터 줄곧 일관된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직접 입으로 재확인함을 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아하. 이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예.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중국에 말입니다. 향해서요. 그다음 지금 이제 주한미군, 한미군사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그 일종의 그 우리 특사단의 방부에서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했죠. 한미군사 훈련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주한미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히 안 했지만도,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중당, 상병령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은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보면은 이 병행한다는 것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평화협정 가면 자연적으로 주한미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선호하고 한다 손치더라도 주한미군 문제가 이슈로 부각하면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슈 체인지 다른 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한미군 얘기까지 나오면은 아예 회담 자체가 북미 정상회담도 좀 어려워진다. 아니 이제 그거하고 제가 연장선상에서 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국도 그 한반도 비핵화
이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을 틀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역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건 뭐 공공한 사실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바로 이제 중국의 이국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협력이라든가 이것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평화 협정이라든가 이것이 소위 이제 체제 안정, 그다음에 군사적 위협 해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평화 협정이 체결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어떤 중국의 그 협력을 당부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소위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인 이런 어떤 그 사항들 이런 거 전략적이고 상당히 전술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를 이번에 의례적으로 조선통신에서 내놨거든요. 바로 이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핵화를 위해서는 역시 북한적 입장, 그다음에 중국적 입장에 어느 정도 함께하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담판이라든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리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중국이 보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이 보는 한반도 비핵화가 각각 다르다는 전제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비핵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계속 뭐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전문가들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두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라는 용어를 세 글자를 갖다 놓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국 어느 언론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동상강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중국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근데 미국은 생화학무기까지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이 비핵화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타임 스케줄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하는가.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란 핵협상 과정을 보면요. 이게 이른바 100년 하청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오늘 이번에 CCTV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장 연설 내용을 보면요. 적어도 저한테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이라는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년 하청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핵실험을 단 한 번도 하지는 않은 이란 같은 경우도요. 2015년 이 잠정 할 때 1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이 25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 단계적인 조치가 북한 우리 정유화 특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체제 안정과 한반도 평화가 보장된다면 역시 조건부입니다. 그럼 이거를 북한이 바랄 때는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하셨던 주한미군 철수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되는데 그래서 이 비핵화 논의 자체에서 우리가 강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동결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거에 동결이 있고 그리고 완전한 폐기가 있잖아요. 동결 전에 사찰을 해야 돼요. 예, 물론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가 이제 동결에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자, 완전한 폐기로 가자는 얘기였고 그런 식으로 비핵화라는 각각의 단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비핵화의 대상도 다르고 각각 다른데 그 전에 일단 그 얘기는 뭐 좀 계속 논의해야 되니까요. 한반도 비핵화에서 그 한반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 질문 하나 드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는 남한, 북한을 둘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핵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핵 없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만 핵을 빼버리면 그러면은 전략자산 괌에서 언제든지 날라올 수 있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할 때마다 핵 항공모함 오고 그러는데 과연 남한이 비핵화된 국가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아까 장민정 앵커가 질문드린 것처럼 계속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군사훈련 때 전략자산 오는 것까지는 이번에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비핵화의 내용, 비핵화의 뜻하고 비핵화의 과정하고는 다르지요. 예. 비핵화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비핵 지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건 뭐냐니까 한반도에 한미 군사훈련 할 때 핵과 관련된 자재 장비를 들어오지 마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특히 여기서 뭐냐면 미국의 핵우산 있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북한이 요구할 그렇죠. 예. 그다음 째 뭐냐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비핵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 혹시 한국이
예를 들어 북한이 어떻든 간에 북한이 핵을 했다고 해서 한국이 미래 핵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통일한국 이후에도 이런 하지 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비핵화 과정은 이제 나중에 차후에 설명했지. 이것은 뭐 동결이냐 처음부터 CBID냐 이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참 그거하고 바로 연관됩니다. 이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게 예. 사실상 이제 북한이 이 핵을 개발하게 된 이유 자체도 사실 6.25 때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그 힘으로 사실 저 공산화 시키고 혁명하려고 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 실패했습니까? 결국은 미국의 개입으로 군사적 개입으로 이게 실패한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한미 방위 상호 조약에 따라서 우리 한미 동맹도 있고 주한미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한미군 자체는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죠. 상당한 부분이 이제 이 방어적이고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테러 행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방어행위를 상당히 많이 해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주한미군 자체라 또 군사적 개입,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김정은 소위 이제 북한의 정권 자체를 위협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를 해줘야 사실 아까 전략 자산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미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동맹을 유지한다든가 이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평화 체제의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미국 간의 평화 체제를 일단은 그 해결을 함으로써 미국 간의 이러한 그 적대적 개념이 일단 벗어나고 적대적 개념 없으면 동맹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어떤 의미에서 개입할 필요도 없고 이런 원천적인 것을 해소가 되면은 우리도 비핵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문제 우리 이제 그 질문이 그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뜻이 뭐냐 이거 질문이고 그다음 체제 보장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말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주한미군 문제,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한미군 문제 이거 좀 별개지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보면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와 비슷하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보름 정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가장 중차대한 현안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을 못하니까 국가 대 국가를 봤을 때는 전통적 후견국인 중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무려 8번의 차례를 간대. 그런데 저는 화면상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본인 다른 사람들 다 양복 입었습니다. 혼자 인민복 입었죠. 마오쩌둥 이런 상징적인 거 하나 하고요. 또 중국이 최근에 이제 전해들을 통해서 2차 시진핑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거의 다 총출동을 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왕우닝 같은 사람까지 출동을 했고요. 뭐 왕치산 그리고 이 배웅할 때 화면에 잠시 비쳤습니다만은 사진으로 많이 공개가 됐는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이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앞서 뭐 쭉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당대당 복원 그걸 넘어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CCTV 화면상으로 공개되는 것 자체가 이번이 북중 관계 양 정상의 만남이 얼마나 자기들한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근데 2000년대 김정일 위원장 방중 때랑은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달라진 건데 그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북한의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사실은 북한은 그냥 핵실험을 뭐 한두 번 한 수준이 아니고 핵탄두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선언에 따른다면은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또 이것 자체도 거의 운반 수단 자체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소위 이제 미국 본토조차도 위협할 수 있는 ICBM 수단까지도 사실 개발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작년에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움직이는 것이 싫든 좋든 저쪽에서는 자기들은 핵국가다. 하고 하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북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의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그렇고 남북 관계 정상회담도 그렇고 여기에 주 액터가 누구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소위 김정은의 방중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네. 사실 김정일 때보다 이건 지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김정일 때만 하더라도 국제적 제재를 받아가지고 김정일 자체가 사실은 국제 인권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인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권 유린을 사실 북한의 최고위 이 책임자가 이것을 결정했다 해가지고 뭐 제소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에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되긴 했으나 좀 지속적으로 뭘 했습니까? 바로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이 어떻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개인 신변에 대한 위협이 가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 자체가 완전히 해제된 아니다 상황이다 본다. 그렇다면은 김정은 입장에 있어서 또 그다음에 김정은을 위하고 있는 그런 간부들 입장에서는 최대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 은밀성 때문에 많은 우리 북한 전문가들이 이번에 사실상 비록 1호 열차가 베이징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 바로 여기서 나왔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이번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판단의 오류를 갖고 왔는 어떤 내용 생각할 자체가 게 너무 제재 많았겠죠. 분위기다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쭉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CCTV 화면 통해서 김정한 기자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내용 좀 네. 그림과 함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인민대회당. 예. 지금 모습만 보면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 거의 똑같은 수준의 국빈 예우를 해줬죠. 예. 앞서 말씀드린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거의 다 총출동되고 쭉 도열해 있는 거 보면은 뭐 왕이 외교부장의 모습도 보였고요. 물론 자금성을 통째로 다 주진 않았지만. 예.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은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지금 공간이 했는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주요 인물이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룡해 그다음에 이수용, 김영철인데 최룡해는 뭐 당대당 문제 과거 왜냐하면 사로총 청년동맹위원장을 했고 이제 중국의 공청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당대당 맡았을 것 같고 이수용 외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역할론만 봤으면은 어떤 외교관계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했고요. 것도 또 하나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은 이제 남한 우리와의 정상회담. 그런데 이설주와 펑리유한 여사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강조했던 이른바 정상국가 국제 외교 무대에 있어서 내가 데뷔를 하는 데 있어서 절름발이 데뷔를 하지는 않겠다. 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중국 정치국 의원들이랑 또 저렇게 그렇죠. 악수를 앞서 하고 지금의 사진은 없었는데 리커창 총리도 안 보이는데요. 예, 최룡해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찬 테이블에 왕치상 같은 인물까지도 보였어요. 예, 그게 네.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하고 지금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국을 G2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덩치는 북한이 굉장히 왜소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연 동지적 관계, 혈맹적 관계를 했을 때 우리하고 동등하다라는 거를 의미부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그래서 의전이라든가 어제 일본 언론에서나 홍콩 언론에서 표현됐지만은 차량 행렬이 갔을 때 호위했던 퍼레이드 했던 중국 공안의 오토바이들이 한 것이 이거는 국가 원수 아니면 이렇게 안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정도로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자, 그리고 저희들이 앞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곳을 쭉 한번 날짜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별로 보도록 하죠. 네, 먼저 25일 오후 10시에 단둥역에서 특별열차가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26일 오후 3시에 베이징역에 특별열차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후 7시 10분쯤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5시간 40분 동안 회담을 했다고 다음 하죠. 날이, 네, 그리고 다오이타위에서 묵었고요. 또 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춘도 방문을 했습니다. 꼭 베이징 갈 때마다 중관춘을 들렸다 오네요. 김정일 위원장 갔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이른바 우리가 국제정치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로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대남 간첩 침투를 할 때도
처음지대는 안 간다는, 특히 의전 문제를 급조할 때는 보면은 여러 가지 경호라든가 이런 관습에 따라서 했을 개연성이 크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표현은 단둥에서 베이징까지를 한 5시간밖에 안 걸렸다. 굉장히 속도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열차에. 실리콘밸리라는 중관춘을 찾았습니다. 많이 변한 중국의 위상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옛날에 뭐 그 김정일 위원장은 천지가 개벽 때 뜨는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도 뭐 실리콘밸리의 중간층에 대해서는 뭐 이 중국 입장에서는 좀 보여주게 하면서 이 중국의 발전사, 그래서 북한도 좀 개방하면은 이런 발전이 올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일자상으로 좀 중요한 것을 보면요. 예. 이게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목이 저기서 좀 발견될 수 있어요. 어떤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1박 4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베이징에서 잔 건 뭐 하루 24시간. 그렇죠. 뭐 자는 것만 이제 다이어타이에서 이제 잔 그건데, 네. 저기서 보면은 3일째가 지금 이제 신빙 주소가 면담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이틀째 여기 대해서는 와가지고 쉬는 것도 있지만도 뭔가 그 북중과 실무장 간에 이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어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인하고 이런 거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전 물밑 접촉이 있었을 그렇죠. 예, 것이다. 사전보다도 오히려 뭐냐면 하루 전날, 네. 시진핑 주석 하루 전날 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 정상회담을 하면은 오랫동안에 물밑 접촉을 하고 해가지고 만나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그 전에 오래다는 게 아니고 바로 만나 하루 전에 이런 거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공식 일정에 보면요, 그 이제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갔을 때 서원양을 거쳐서, 과거 일제시대 훈춘이라고 했죠. 그 서원양을 거쳐서 가는 그 철로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성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한 1100km, 1200km 철로 길이가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빠르면 14시간 내지 늦으면 한 18시간 그런 행보인데 평양에서 출발한 1호 기차가 신의를 거쳐서 단둥까지 오는데 한 3시간이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둥의 그 빠른 시간에 중조 우호 협력 교류라 그러죠. 그 다리에 가림막이 다 가려지고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양 박사님 연장선가 거기서 어떤 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시진핑 주석이 안 갔더라도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망 직전에 중국을 갔을 때 시진핑 위원장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베이징에 아닌 거기로 날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두 나라 간의 은밀한 만남이 있었겠지 않았냐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중관천 예. 왜 그것을 방문의 네. 의미가 뭐냐 네.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중국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그 과학 기술을 사실 자랑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 기술 정책입니다. 이 과학 기술 정책을 향상시켜서 발전시켜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첨단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 나가고, 그리고 또 핵무력 완성이라든가 이런 군사력 또 완성시켜 나가고 하는데, 이게 그 강조를 하는데, 바로 이 과학 기술 자체의 관심, 이것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시위했다, 이래 볼 수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천 이것만 보더라도 네. 상당한 정도로 그 중국과 북한 간에 상당히 그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사실 보죠. 사전 제비 자체. 있었을 일정 것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저는 또 좀 다른 거건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북중 간의 정상간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뭐 동행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북중 간 정상 간의 회담이 있어가지고 누가 배석했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알려진 건 배석 같으면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3분이 지금 이제 배석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이수용 한국제부장이죠. 예. 네. 그다음 또 이용호 외무성 상이지요. 예. 김영철 통전부장이죠. 예. 라고 한다면 여기에 배석자의 상태를 추론을 볼 때 이수용 당국제부장의 경우에는 중국과 북한의 당대당의 정상화, 복원이겠죠. 그죠? 예. 그다음 이용호 외상이 여기서 갔다는 것은 북미 대화, 최근에 뭐 헬싱키까지 갔다 온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비핵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했다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북중 간의 당대당 복원.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근데 여기 뭐 그거까지 하나 제가 질문 짧게 드리고 그 다음 질문 넘어가죠. 그 김영남 최고위원
정도는 사실 안 갔어요. 나이가 너무 많죠. 그것도 있고 사실 권력에서 지금 밀려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1일 날 이제 4월 11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한다고 소집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예.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90살이라고 하는데 뭐 고위급 탈북자들의 얘기하면 93살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근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인데 저런 국제 무대에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이제 그 물리적으로 많죠. 예, 그 최근에 이제 뭐 교체설이 나와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 명목상의 최고 대표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대표가 가는데 명목상의 대표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항상 이것을 이제 뒤바꿔 가면서 대체를 하는 그런 볼수 있고 인물이라고 김영남 의원의 건강상 이거는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 그 평양올림픽 왔고 예. 근데 지금 방금 말씀대로 지금 이제 최고 지도자 가고 또 국가상의 수반인 김영현 간다면 그 모양이 안 좋죠. 예. 또 그리고 김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도 뭐냐면 자신 오빠 최고 지도자 감을 해가지고 국내를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예. 뭐냐면 임신 지금 7개월 정도 되니까 예. 건강상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김여정 또 제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영남, 김여정 북측에 남아 있는 사람들 얘기를 왜 언급했냐면요. 어찌됐든 1호 열차를 타고 최고 지도자가 중국에 갔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누가 지키지? 라는 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외 순방을 하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뭐 북한 전문가들이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제가 취재 과정에 전해드린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은 24시간 여러 가지 정보 자산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1호가 움직일 때는 그 쉽게 말해서 군사분계선, 북중국경 주변이 호위가 비상 경계 태세를 내린다 그러죠. 그런데 북평양에 뭐냐면은 호위사령부가 있어요. 예. 엄청난 그 무력을 가진 호위사령부는 호위사령부가 이상 징후를 안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 리가 없다고 예,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물들이 움직였을 계획인가. 그래서 그 어떤 김정은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치 판단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국경 지역은 어땠습니까? 국경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제 단독만 생각하는데 그 이른바 해관이라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이른바 국경지대에도 그렇게 삼엄한 비상이 여러 가지 정보 자산으로 했을 때 그런 노출이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 보면은 정말 전격 그런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감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런 그 1호 열차 갈 때 선행 열차가 달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일에 누가 폭발물 설치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고의 경우는 노출을 안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그래서 거죠. 북한 내 김정은의 위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에 사실상 아까 얘기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김정은이가 데리고 간 간부들은 사실 이제까지 우리 뭐 북한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핵심 중에 핵심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모든 어떤 정권에 그것을 옮겨갔는데 그럼 만약에 평양에 다른 형태의 뭔가 불안정성이 있다면 과연 그랬을 수 있을까? 그만큼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 자체는 당, 정, 군 자체를 사실 안정화시켜 놨다는 것이 반증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평양에 누가 있을까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면은 이제까지 입에 따라간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이 핵심 중에 핵심은 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야말로 김정은을 실질적으로 보위하고 하는 그런 든든한 이런 인물들이 소위 복심을 읽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어떤 의미에서 평양에 남아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게 누굴까 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숙제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이번에 사실 다 비워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이래까지 뭐든 게 다 우리 이제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인물들이 다 핵심 중에 핵심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저한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과제가 하나 나왔다 하는 생각이 그러면은 남아있는 인물들이 누굴까?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주도하니까 거기에서는 당연히 예. 김여정이라든가 이 인물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렇죠. 측면에서 사실 있겠다.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김주환 기자님 잘 지적을 했는데
보통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면은 예. 제일 먼저 내리는 것이 남북한의 이 접경지대, 북중간의 국경지대, 군대에 대한 특별 경계 명령 1호가 떨어집니다. 예. 지금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어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방중회가 보통 이렇게 근거로 되는 것이 그 이 베이징에서 어정, 갱호 이걸 보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이것도 설득이 좀 떨어지는 게 뭐냐면 과거 2000년, 2010년,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그 당시에 갱호 어전 이번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을 공표했고, 예. 그다음 이번에 이 방중단의 명단 중에서 핵심들 다 왔는데 군부 출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핵심 또 누가 가르쳐야 되냐 하는데 여기 심지어 조용훈까지도 왔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조직 지도부에서 군을 관리하는 김경호의 인사가 있고 최근에 북한의 총정치국장으로 등극된 김정각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 어쨌든 그 한 사람만 가지고 문제는 없잖아요. 예. 이것은 결국은 뭐냐니까 모든 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측근들을 모두 배치해가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안정화가 되었다 이렇게 반증을 봐야지. 또 지나치게 너무 추론하면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 같이 합시다. 아니, 예, 아니요. 아니 내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 이제 그만큼 이번에 그 중국의 대륙간 간부들이 북한 간부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인물들이 다 망라가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 평양은 누가 지키냐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 이건 바로 뭐냐? 역시 이제 한 7, 8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그 안정화된 면모를 과시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아까 참 김경옥을 얘기를 잘했는데요. 사실 이 김경옥의 역할이 제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까지 부각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김경옥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김정은 그 위원장이 대장 칭호를 받을 때 처음으로 같이 받은 인물입니다. 그 같이 받은 3인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룡해하고 김경옥하고 그다음에 저기 고모하고 이 세 분이 사실 됐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김경옥입니다. 예. 이게 대장칭을 같이 달아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보위하고 충성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는 그런 그 측근이 사실 있죠. 예. 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은 뭐 1월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2월에 동생을 남한에 내려보내고 3월에 또 북중 정상회담 성사시키고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아 있는데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광폭 행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버지도 못 해내고 할아버지도 못 해냈던 일인데 생각보다 더 대담한 지도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대담한 지도자라고 극칭하기는 좀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고요. 힘들어서 엄청나게 압박을 통해서 나온 고민을 결과다. 하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이른바 그 상무조라는 걸 구성해서 TF팀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때하고 다른 행태가 뭐냐면 아버지는 이제 독자 결정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토론을 좀 한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메모도 하고 채택들 하고 하니까 이런 연련 과정에서 이런 표출이 된 것이고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그 취임시 2012년도 취임할 때 도발하지 말라니까 도발했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국제 무대에서 뭐 중요한 거 하려면 꼭 도발을 해서 심기를 건드렸는데 이번에 그걸 싹 불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서 CCTV 보도에면은 비핵화 문제 확약했다라고 하면은 역설적으로 좀 우리가 논리를 확산시켜서 중국의 해구산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나중에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미리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좀 미국과 관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정은이 우리 특사 만나서 트럼프 만날 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서 전했을 때 글쎄요 트럼프가 5월 달에 올 안에 만나자라고 과연 예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5월에 만나자고 하고 주도권을 트럼프가 쥐고 그리고 이제 존 볼턴으로 또 강경파로 바꿔놓고 자 그럴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 방문 이전만 하더라도 김정은은 어떤 위치였느냐 말하자면 그 중국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요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랑 그 숭타오인가요 작년에 만나지도 않고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럴 때는 미국 입장에서 이쪽에 와서 자 우리랑 얘기합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중국이 없는 김정은은. 그런데 이제는
뒤에 중국이 있는 김정은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하는 협상 안에는 분명히 중국과 조율이 된 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뒤에 있는 김정은과 없는 김정은을 다루는 미국의 협상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 또 한편 부정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화의 의지를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좀 우려스럽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줄 선물을 미리 시진핑 주석에게 줬다 하면 이게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까지 좀 생각을 했다 하면 아마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예,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예. 지금 그 트럼프 정부로서는 생각을 못했던 그런 그 카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되는데, 그러나 사실 북한은 제가 첫째 그 김정은이가 위원장이 이제 저쪽 그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을 딱 듣고는 참 기차다. 외교적인 어떤 그것이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역시 그 핵무력의 그 영향이다 이래 볼 수가 또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는 이래 볼 수 있죠. 첫째, 자,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핵국가로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면모를 갖추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남북한 관계 개선 쪽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럼 남북한 관계 개선 차원에서 우리 특사단을 평양에 초치해가지고 평양 우리 이제 방문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가지고 또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도록 사실 만드는 거죠. 자, 이 미북 정상을 가능하도록 만드니까 저기서 덜컥 이제 트럼프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자세히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은 패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패싱이 되면은 중국은 북한의 그 평양 당국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평양 당국은 베이징 방문하고 싶은데 이런 언사만 던져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 김정은 입장에 있어서 동시에 미국 정부도 소위 트럼프 정부도 움직이고 사실 시진핑 정부도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을 지금 상황을 창출했다. 예.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그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핵 폐기 이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걷기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는 거 오히려 더 뭐 평화협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도 연관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이 그 과정 자체를 우리 소위 평화적으로 핵을 해결하려고 하는 협상 과정을 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사실 있겠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소위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 하는 사실 어려움이 생겼고 왜 더 어려움이 생겼냐면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사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반도 비핵화 하는 얘기를 또 시진핑 주석 저쪽에서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하는 것을 밝혔다. 예. 이건 바로 뭐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뭔가 합의를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공동 전략을 펼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북한하고 1대1로 할 것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중국하고도 동시에 뭔가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사실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의 대화 국면까지 오기까지 미국은 자신들의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가 통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대북 제재를 조금 풀어준다면 미국으로서는 더 난감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글쎄 지금 이제 우리 정대 박사님이 지금 이제 그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릅니다. 이 관점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는다면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하면 차후에 뭐냐면은 분담의 원칙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또 그리고 뭐냐 중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야만이 그렇죠. 나름대로 그 관여국들의 분담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가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고립을 시켜놓고 나름 패권하면은 미국이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고립은 커녕
오히려 찰떡궁을 이렇게 하면은 그럼 상당히 그 미중 간의 평균이 약화되겠죠. 예. 이걸 어떻게 보느냐 좀 다르고. 안 그래도 미국과 중국은 관계도 지금 안 좋은데 더 그런 무역으로 거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지. 그거를 지금 그 양분해서 보니까 얽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요, 과거에 나빠지면 북한은 중국은 항상 북한을 껴안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지면 그러니까 비교적인 얘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무역 전쟁만 얘기를 하지만 남중국해에서의 지금 군사적 대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연설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보고 밀리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 지금 그 다음에 남중국에서 그게 남해 구단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선 문제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대치선선이 지금 크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당장 무역계지만 지금 그래서 껴안는다는 건데 과거 천안함 때 중국의 태도를 보세요. 그 당시에는 미중 관계가 좋았어요.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그 왜 전통적 우방국인 북한을 말을 잘못하면 한국을 편을 드는 것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시진핑 주석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이랄까 전략적 생각이랄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자꾸 다르다라고 봅니다. 우린 자꾸 미국 쪽의 인식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오리엔티드에 대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없냐고 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어떤 사람은 부주석 때 항상 이 한반도 문제가 있으면은 과거에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지만은 항상 북한을 먼저 껴안습니다. 2008년도 부주석 때 왔고 그 이듬해에 한국에 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둥에 가가지고 결정적일 때 도와주죠. 중조호의 협력회탁에서 그 부주석 때 햇말과 주석 때가 한반도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항미 원조 구인자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항상 북한을 껴안습니다. 이번에도 그 경향이 저는 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배웅할 때 두 손을 꼭 잡고 양손을 꼭 붙잡고 그 미소를 네. 띈 얼굴로 이것이 사진 한 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본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렇죠. 좀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트럼프 정부는 전공법을 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단 그 정상회담이 그 개최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거기에서는 뭐 한반도 비핵화니 뭐 이런 두루뭉실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진위가 아닌 여타의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한다면은 그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가능성 이게 하나 이제 나름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여타의 어떤 그런 것에서 정치를 국내 정치를 상당히 생각하는 고려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 트럼프 정부도 역시 이제 중간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터인데 뭔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적을 사실 내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덜컥 해가지고 만약에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결렬시키고 돌아온다. 아니면 뭐 큰 업적 없이 돌아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의 어떤 그런 대북 정책에 있어서 사실 뭐 뚜렷한 게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중간평가라든가 여타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화에 그것을 연결시켜 나가고자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북한이 내놓을 카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간에 본래 이제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 간의 담판을 통해 가지고 뭐 평화협정이든 뭐든 이것을 이끌어내는 게 주 목적이고 또 그래 나가는 게 방향이에요. 그러나 과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자기들은 핵국가로서 노력을 하면서 이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또 나름대로 그 평화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예. 이 우선적인 과정을 뭘 할까? 네. 육자 회담 재개를 어떤 의미에서 제의할 가능성이 사실 있다. 이번에도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이 다자간의 회담을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자적인 협상 일단 협상의 물꼬를 열자고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사공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우리 정부에게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그 양분론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이게 자칫하면 양날의 칼로 어렵습니까? 다가올 수 있다. 동전의 네. 양면처럼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원하는 포맷대로 가면 중국은 자기들 빼놓고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일부각에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 이런 거 하면 중국 굉장히 싫죠.
그러니까 육자회담 틀인데 또 하나 우려는 뭐냐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어떤 다자회담 형태로 갔을 때 자, 우리도 모르게 이 평화 논의 과정을 몰입하다 보면은 대북 제재가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한미 동맹이 다소 원심력의 여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내일 양재즈 오죠? 오는 네. 국무위원이 오는데 사실 21일로 오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전 북중 관계가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정세 문제에서의 우리와의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은 미리 20일 날 왔었어야죠. 와가지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방조하고 있었어야 한다. 있었으니까 알고 있어라 이렇게 귀띔이라도 해주면 고마웠는데 어떤 경로로도 원래 미뤘죠. 그런데 미뤘던 이유가 이런 북중 간의 큰 정책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후 설명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양새가 역시 중국이 이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비핵화 문제는요. 그 앞서 제가 동상강몽이라고 표현했지만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만나니까 중국은 미국은 뭐라고 나옵니까? 중거리 미사일 폐기하라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 장거리의 염두를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미국 본토를 지켰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공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혹시 미국이 지금 최대 압박, 이 기조가 좀 변화되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이 이런 대북 제재 동창에 좀 더 이완되지 않게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G2 국가로서 대북 제재 압박, 이것은 혼자만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북한의 비핵화의 과정에 봐가면서 제재를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할 거지만 지금은 이제 제재 기조는 변함없을 거로 보이고 예. 그다음 지금 우리 정영태 박사님께서 비핵화 이런 관련해 가지고 뭔가 미국의 입장에 좀 더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자리에 박차고 갈 것이다. 뭐 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정상 간의 회담에서는 사전 조율을 다 하기 때문에 남북 간이 좀 다르잖아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사전 조율하기 때문에 비핵화, 미국이 원하는 것, 북한이 원하는 것 다 놓고 충분하게 협상을 해가지고 선언을 할 것인가, 성명을 할 것인가, 무슨 합의를 할 것인가 이런 걸 할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박차고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다음 이제 다자와 양자에 있어 가지고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 하면 각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혹시 만약에 분담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분담을 한다면 각자의 분담 비율은 작아지잖아요. 그건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간다는 큰 원칙과 방향이 정해진 이상 중국이 개입하더라도 오히려 장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사공 얘기 그다음에 이 다자냐 양자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 시작될 때만 해도 남북 관계는 정말 유원했습니다. 뭐 핵 버튼이 김정은 책상 위에 있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남과 북이 만납니다. 특사를 교환하고 우리 올림픽 때 김여정이 와서 모든 게 이제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회담을 얘기하면서 이제 남북 미가 됐고요. 여기 이제 중국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남북 미 중이 됩니다. 네. 자, 이러니까 러시아도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북한과 푸틴도 이제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나려 할 것 같고 또 아베도 지금 안 그래도 국내 정치에서 지금 몰리고 있는데 김정은이라도 한번 만나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돌파구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고 변수가 더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이제 대화를 하자고 같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이 플레이어가 많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북한이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래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뭐 기존에는 그 공식적으로 뭐 비공식적으로나 육자 회담은 더 이상 그 필요 없고 또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할 정도로 거부 반응을 보였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선전선동적인 레토릭이라고 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면적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언뜻 들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뭔가 육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라. 그렇지만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은 바로 핵을 개발하고 핵 국가로 일단은 등장을 하고 핵무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바로 육자회담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자회담은 기존에는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엄연히 핵탄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ICBM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소위 핵국가로서 이제 엄연한 핵국가 대 핵국가로서의 만남이 돼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육자회담인데 육자회담을 선호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중국이 선호하고 러시아가 선호하고 사실 북한 스스로가 선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대한민국도 육자회담을 연다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벌써 이게 여기에 덜 선호한다고 하면 미국하고 일본인데 이게 4대 2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육자회담을 다시 재개하도록 만들어서 이걸 육자회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바로 핵 군축회담으로 이끌어가겠다. 그것으로 적극 활용해라.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또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사실 걸리겠죠. 그렇지만 일단 협상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든 데는 일단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육자회담에서 뭘 논의할 것인가 하는데도 한참 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잘 이제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제가 얘기한 대로 육자회담 재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야 된다면은 중국도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상수를 들고 환영하게 될 거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다자적인 어떤 차원에서 협상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게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 창출되겠죠. 그 육자회담까지 간다 손 하더라도 제일 좋은 모양새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운전대를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그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 역할, 그리고 평화적 해결, 그것을 강조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는 한미 간의 상이 조율돼가지고까지 왔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전장에 의해서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뭐 이 안보 공간에 있어 가지고 모든 걸 주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 북일 간에 북미 간에 북중 간에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자 역할하는 것도 주도자 역할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는 뭡니까? 한반도 문제 해결 당사자인 남북이 안보 공간에서 당사 해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 행사됐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큰 틀의 북한의 비핵화라는 의지가 보인 이상 이것을 촘촘한 근본을 쳐가지고 미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북한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록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한다 손 치더라도 예. 혹시나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또다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예. 그거는 뭐냐면 정책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군사적 위협 해소와 이 소위 말해서 이 체제 보장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지고 이게 비핵화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 다음 문제는 인권 문제 들고 나오고 그 다음 문제는 또 계획개방 문제 나오고 예. 생각이 뭐냐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홀딱 벗어난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건 상당 부분 뭐냐면은 미국에 대한 불신이 되고 이것은 결국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확고한 체제 본상에서 그냥 체제 본상을 말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 공존의 제도화 이것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체제 보장 관련해서 좀 다른 견해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체제 확장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죠. 그 중소기업 1년에 매출 100억 하는 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100억 하면 그 사장 유능하다 그럽니까? 무능하다 그럽니까? 무능하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핵무력을 가졌어요. 핵무력을 가졌는데 기존의 김정일 때의 단순한 체제 보장, 확장된 체제 보장, 이건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지금은 김정은은 자기가 작년에 동방에 핵무력 강국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확장된 의미의 체제 보장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안보 공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북한을 갖고 있는 프레임 내에서 김일성 백두혈통 체제만 유지되면 먹고 살게 해주면 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체제 보장론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확장된 의미의 체제 보장을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서 제가 거듭 설명드리면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북한이 과거에 핵 개발 과정에서 했던 이른바 살라미 전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 자꾸 이란 사례를 드냐면 이란은 큰 틀에서 하자. 논의하자. 그래서 P5+1 독일 안보리 상임사국 해가지고 사무국 갖다 놓고 앉혀놓고 했는데도 13년이 걸렸어요. 잠깐만, 예, 얘기가 좀 계속 다른 데로 가니까요. 아까 그 체제 보장 얘기할 때 그러면 확장된 체제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 확장된 체제 보장?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핵 보유국 인정을 해라. 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방식이 아닌 핵 원천 기술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핵은 인지하고 미래 핵 개발은 안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겠죠. 미국은 통상 미래 핵까지 다 포기하라는데 우리가 미래 거면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지금 거 그냥 놔둬라. 이른바 그건 연장선상에 보면은 앞서 저현태 박사님께서 그 쉽게 말해서 핵군축 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런 논의들 자체가 지금 하나의 이익의 결실을 이룬 걸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그래서 긴장을 해가지고 접근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한 1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요. 이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5월까지 남아있는 뭐 변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예측하시겠습니까?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 이것의 어떤 그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또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비핵화의 진정성, 이것을 이제 그 확인하는 그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바로 그 비핵화라는 어떤 그런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또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실무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우리를 패싱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든가, 특히 이제 안보적인 문제가 크겠죠.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한미 관계라든가 또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아주 매끄럽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무진 교수님.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토론의 회담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될 거고, 여기에서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적어도 로드맵, 이행 의지 한 4가지 정도는 합의를 담을 것이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당국자들의 언행에 신중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뭐냐면 지금은 이제 남북미 또 그리고 특히 남북 간의 정상의 뜻과 관계없이 처해질 수 있는 군인들이 피로감, 지금까지 대리가 되게 피로감 상에서 우발적인 충돌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한 대비,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외교 정세 짚어봤습니다. 정영태 소장, 양무진 교수, 김주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각각 앞두고 중국을 먼저 찾은 김정은 위원장, 어떤 의도일까요?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의미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소장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정이 됐고, 그것을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 북한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협상 행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 북한이 미국과 1대1 담판을 통해 가지고 안보적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유지해 왔다면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상, 이번에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정도의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정상회담이 최후 통첩성 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루머까지 나올 정도로 한 분위기였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 중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동맹국의 백그라운드가 없다면은 그만큼 취약한 어떤 상황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게 미북 정상회담을 결정하기 이전에 김정은 정권 자체는 이미 소위 중국과 정상회담이든 아니면은 직접적인 어떤 대화, 이런 형태로 소통을 할 기회를
가져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정부가 작년에 소위 그 핵무력 완성이다 하는 이런 그 선언을 해놓고 사실상 자기도 김정은은 핵 국가의 어떤 지도자로서 뭔가 이 대남 관계, 대중 관계, 대미 관계를 주도적인 어떤 입장으로서 이끌어 나간다 하는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시사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특히 관련 국가들의 최고 지도자 정상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북중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은둔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6년 동안 뭐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첫 정상 외교를 시작하는 건데 왜 비공개로 했을까요? 사실은 그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 준비된 화면이 평양에 안착을 했고 나서 네. 공개를 했는데 그건 이제 공개냐 비공개냐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아침 방송할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 영도자의 요청으로 해서 응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요청했다. 상호 다르죠. 표현이 약간 다른데요. 그런데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북중 간의 상호 관심사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셨던 중국 배제론이 불식됐을 거고요. 그 북한은 다시 버팀목을 하나 굳건한 버팀목을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한반도 한민족 간의 문제라고 해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그 형태는 단둘이 앉겠지만 실질적인 북중 미국 3자회담 그러니까 지금 상호 깊은 관심사를 논의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추론컨대 아무래도 어떤 비핵화 문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해법을 제시해 줄 테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당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버팀목, 후경국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오늘 나온 뭐 많은 그 뉴스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찌됐든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가 유훈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특사단 만났을 때도 뭐 비핵화 의지를 살짝 보여줬지만 어찌됐든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 카운터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편한테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유훈이 비핵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갖고 있는 함의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것은 그 중국 역시도 북한이 그 지속적으로 그 핵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뭐 자기 직접적인 어떤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도 이게 그것을 해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일단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세계 전략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그 비핵 국가가 또 핵 국가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이것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소위 대국으로서의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사실상 그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가진 건 사실이에요. 예.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좀 그 안정화시켜준다는 차원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는 뭐 그 주석의 김일성 수령의 그 유훈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애둘러 비핵화의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좀 확인을 해줬다 이래 되는데. 그런데 이 한반도 비핵화, 모든 표현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존에도 중국 역시도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북한 역시도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이미 계속 주장돼 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것을 더 강조했던 것은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갖는 함의, 그것이 바로 뭘까?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고 개인 정권에 대한 체제 안정이 확보만 된다면은 뭐 구태여 핵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유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미국 간의 그 관계 정상화라든가 이런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관계 정상화라든가 더 나아가서 미국 간의 평화협정도 체결이 되고 이 평화협정이 된다면은 또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가 아니니까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이 된다면은 되는 방향으로 된다면은 우리가 구태여 국제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그
거부하고 있는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일은 상당히 그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확인했다. 이런 생각이 되죠. 이 내용은 중국 정부가 갖는 것하고 북한 정부는 사실 궤를 같이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역시 그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미국 간의 직접談판을 통해 가지고 사실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해결된다 하는 것을 또 같이 확인했다 볼 수가 있죠.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닿은 부분이 또한 주한미군 철수 이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선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같은 안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하기 전에 지금 이제 왜 이 방중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주석 방중 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 단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땅에 들어가면은 이 공개하는 그런 것이 과거 경험사리가 있고, 네.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의 그 비핵화 관련해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한반도의 비핵화,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 안정, 세 예. 번째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특사 이래 방문 이후부터 줄곧 일관된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직접 입으로 재확인함을 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아하. 이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예.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중국에 말입니다. 향해서요. 그다음 지금 이제 주한미군, 한미군사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그 일종의 그 우리 특사단의 방부에서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했죠. 한미군사 훈련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주한미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히 안 했지만도,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중당, 상병령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은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보면은 이 병행한다는 것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평화협정 가면 자연적으로 주한미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선호하고 한다 손치더라도 주한미군 문제가 이슈로 부각하면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슈 체인지, 다른 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한미군 얘기까지 나오면은 아예 회담 자체가 북미 정상회담도 좀 어려워진다. 아니 이제 그거하고 제가 연장선상에서 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국도 그 한반도 비핵화 이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을 틀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역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건 뭐 공공한 사실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바로 이제 중국의 이국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협력이라든가 이것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평화협정이라든가 이것이 소위 이제 체제 안정, 그다음에 군사적 위협 해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어떤 중국의 그 협력을 당부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소위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인 이런 어떤 그 사항들, 이런 거 전략적이고 상당히 전술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를 이번에 의례적으로 조선통신에서 내놨거든요. 바로 이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핵화를 위해서는 역시 북한적 입장, 그다음에 중국적 입장에 어느 정도 함께 하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미국과의談판이라든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리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중국이 보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이 보는 한반도 비핵화가 각각 다르다는 전제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비핵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계속 뭐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전문가들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두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라는 용어를 세 글자를 갖다 놓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국 어느 언론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동상강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중국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근데 미국은 생화학무기까지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이 비핵화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타임 스케줄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하는가.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란 핵 협상 과정을 보면요. 이게 이른바 100년 하청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오늘 이번에 CCTV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장 연설 내용을 보면요. 적어도 저한테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이라는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년 하청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핵실험을 단 한 번도 하지는 않은 이란 같은 경우도요. 2015년 이 잠정 할 때 1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이 25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 단계적인 조치가 북한 우리 정유화 특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체제 안정과 한반도 평화가 보장된다면 역시 조건부입니다. 그럼 이거를 미국이 북한이 바랄 때는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하셨던 주한미군 철수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 비핵화 논의 자체에서 우리가 강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동결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거에 동결이 있고 그리고 완전한 폐기가 있잖아요. 동결 전에 사찰을 해야 돼요. 예, 물론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가 이제 동결에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자, 완전한 폐기로 가자는 얘기였고 그런 식으로 비핵화라는 각각의 단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비핵화의 대상도 다르고 각각 다른데 그 전에 일단 그 얘기는 뭐 좀 계속 논의해야 되니까요. 한반도 비핵화에서 그 한반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 질문 하나 드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는 남한, 북한을 둘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핵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핵 없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만 핵을 빼버리면 그러면은 전략자산 괌에서 언제든지 날라올 수 있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할 때마다 핵 항공모함 오고 그러는데 과연 남한이 비핵화된 국가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아까 장민정 앵커가 질문드린 것처럼 계속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군사훈련 때 전략자산 오는 것까지는 이번에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비핵화의 내용, 비핵화의 뜻하고 비핵화의 과정하고는 다르지요. 예. 비핵화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비핵 지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건 뭐냐니까 한반도에 한미 군사훈련 할 때 핵과 관련된 자재 장비를 들어오지 마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특히 여기서 뭐냐면 미국의 핵우산 있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북한이 요구할. 그렇죠. 예. 그 다음 주에 뭐냐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비핵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 혹시 한국이 예를 들어 북한이 어떻든 간에 북한이 핵을 했다고 해서 한국이 미래 핵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통일한국 이후에도 이런 하지 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비핵화 과정은 이제 나중에 차후에 설명했지. 이게 뭐 동결이냐 처음부터 시비해야 되냐 이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참 그거하고 바로 연관됩니다. 이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게 예. 사실상 이제 북한이 이 핵을 개발하게 된 이유 자체도 사실 6.25 때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그 힘으로 사실 공산화 시키고 혁명하려고 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실패했습니까? 결국은 미국의 개입으로 군사적 개입으로 이게 실패한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한미 방위 상호 조약에 따라서 우리 한미 동맹도 있고 주한미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한미군 자체는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죠. 상당한 부분이 이제 이 방어적이고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테러 행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방어행위를 상당히 많이 해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주한미군 자체가 또 군사적 개입,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김정은 소위 이제 북한의 정권 자체를 위협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를 해줘야 사실 아까 전략 자산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미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동맹을 유지한다든가 이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평화 체제의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미북 간의 평화 체제를 일단은 해결을 함으로써 미북 간의 이러한 적대적 개념이 일단 벗어나고 적대적 개념 없으면 동맹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어떤 의미에서 개입할 필요도 없고 이런 원천적인 것을 해소가 되면은 우리도 비핵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문제 우리 이제 그 질문이
그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뜻이 뭐냐 이거 질문이고 그다음 이제 체제 보장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말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주한미군 문제,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한미군 문제 이거 좀 별개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보면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와 비슷하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보름 정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마 가장 중차대한 현안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을 못하니까 네. 국가 대 국가로 봤을 때는 전통적 후견국인 중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무려 8번의 차례를 간대. 그런데 저는 화면상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본인 다른 사람들 다 양복 입었습니다. 혼자 인민복 입었죠. 마오쩌둥 이런 상징적인 거 하나 하고요. 또 중국이 최근에 이제 전해들을 통해서 2차 시진핑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상무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거의 다 총출동을 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왕운인 같은 사람까지 출동을 했고요. 뭐 왕치산 그리고 이 배웅할 때 화면에 잠시 비쳤습니다만은 사진으로 많이 공개가 됐는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네. 이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앞서 뭐 쭉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당대당 복원 그걸 넘어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CCTV 화면상으로 공개되는 것 자체가 이번이 북중 관계 양 정상의 만남이 얼마나 자기들한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근데 2000년대 김정일 위원장 방중 때랑은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달라진 건데 그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북한의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사실은 북한은 그냥 핵실험을 뭐 한두 번 한 수준이 아니고 핵탄두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선언에 따른다면은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또 이것 자체도 거의 그 운반 수단 자체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소위 이제 미국 본토조차도 위협할 수 있는 ICBM 수단까지도 사실 개발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작년에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움직이는 것이 싫든 좋든 저쪽에서는 자기들은 핵국가다. 하고 하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북중 간의 그 어떤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의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그렇고 남북 관계 정상회담도 그렇고 여기에 주 액터가 누구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소위 김정은의 방중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네. 사실 김정일 때보다 이건 지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김정일 때만 하더라도 국제적 제재를 받아가지고 김정일 자체가 사실은 국제 인권이라든가 이런데 인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권 유린을 사실 북한의 최고위 책임자가 이것을 결정했다 해가지고 뭐 제소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에 돼 있고 생각을 했다면은 아마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면은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예,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예. 지금 트럼프 정부로서는 생각을 못했던 그런 카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되는데 그러나 사실 북한은 제가 첫째 김정은이가 위원장이 이제 저쪽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을 딱 듣고는 참 기차다. 외교적인 어떤 그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역시 핵무력의 영향이다 이래 볼 수가 또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는 이래 볼 수 있죠. 첫째,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핵국가로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남북한 관계 개선 쪽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럼 남북한 관계 개선 차원에서 우리 특사단을 평양에 초치해가지고 평양 우리 이제 방문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가지고 또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도록 사실 만드는 거죠. 자, 이 미북 정상을 가능하도록 만드니까 저기서 덜컥 이제 트럼프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자세히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은 패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패싱이 되면은 중국은 북한의 평양 당국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평양 당국은 야, 베이징 방문하고 싶은데 이런 언사만 던져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 김정은 입장에 있어서 동시에 미국 정부도 소위 트럼프 정부도 움직이고 사실 시진핑 정부도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을 지금 상황을 창출했다. 예.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핵 폐기 이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걷기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는 거 오히려 더 뭐 평화협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도 연관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이 그 과정 자체를 우리 소위 평화적으로 핵을 해결하려고 하는 협상 과정을 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사실 있겠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소위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 예. 하는 사실 어려움이 생겼고 왜 더 어려움이 생겼냐면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사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반도 비핵화 하는 얘기를 또 시진핑 주석 저쪽에서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하는 것을 밝혔다. 예. 이건 바로 뭐냐? 신화통신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예. 뭔가 합의를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공동 전략을 펼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북한하고 1대1로 할 것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중국하고도 동시에 뭔가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사실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의 대화 국면까지 오기까지 미국은 자신들의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가 통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대북 제재를 조금 풀어준다면 미국으로서는 더 난감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글쎄 지금 이제 우리 정대 박사님이 지금 이제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릅니다. 이 관점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는다면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하면 차후에 뭐냐면은 분담의 원칙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또 그리고 뭐냐 중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야만이 그렇죠. 나름대로 그 관여국들의 분담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어쩌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긍정적이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가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고립을 시켜놓고 나름 패권하면은 미국이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고립은커녕 찰떡궁을 이렇게 하면은 그럼 상당히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약화되겠죠. 예. 이걸 어떻게 보느냐 좀 다르고. 안 그래도 미국과 중국은 관계도 지금 안 좋은데 더 그런 무역으로 거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지. 그거를 지금 그 양분해서 보니까 얽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요, 과거에 나빠지면 북한은 중국은 항상 북한을 껴안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지면 그러니까 비교적인 얘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무역 전쟁만 얘기를 하지만 남중국해에서의 지금 군사적 대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연설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보고 밀리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 지금 그다음에 남중국에서 그게 남해 구단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섬 문제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대치선선이 지금 크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당장 무역계지만 지금 그래서 껴안는다는 건데 과거 천안함 때 중국의 태도를 보세요. 그 당시에는 미중 관계가 좋았어요.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그 왜 전통적 우방국인 북한을 말을 잘못하면 한국을 편을 드는 것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시진핑 주석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이랄까 전략적 생각이랄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자꾸 다르다라고 봅니다. 우린 자꾸 미국 쪽의 인식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오리엔티드에 대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없냐고 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어떤 사람은 부주석 때 항상 이 한반도 문제가 있으면은 과거에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지만은 항상 북한을 먼저 껴안습니다. 2008년도 부주석 때 왔고 그 이듬해에 한국에 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둥에 가가지고 결정적일 때 도와주죠. 중조호의 협력에 타해서 그 부주석 때 햇말과 주석 때가 한반도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항미 원조 구인자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항상 북한을 껴안습니다. 이번에도 그 경향이 저는 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배웅할 때 두 손을 꼭 잡고 양손을 꼭 붙잡고 그 미소를 네. 띤 얼굴로 이것이 사진 한 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본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렇죠. 좀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트럼프 정부는 전공법을 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단 그 정상회담이 그 개최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거기에서는 뭐 한반도 비핵화니 뭐 이런 두루뭉실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진위가 아닌 여타의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한다면은 그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가능성 이게 하나 이제 나름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여타의 어떤 그런 그 정치를 국내 정치를 상당히 생각하는 고려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 트럼프 정부도 역시 이제 중간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터인데 뭔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적을 사실 내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덜컥 해가지고 만약에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결렬시키고 돌아온다. 아니면 뭐 큰 업적 없이 돌아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의 어떤 그런 대북 정책에 있어서 사실 뭐 뚜렷한 게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중간평가라든가 여타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화에 그것을 연결시켜 나가고자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북한이 내놓을 카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간에 본래 이제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 간의 담판을 통해 가지고 뭐 평화협정이든 뭐든 이것을 이끌어내는 게 주 목적이고 또 그래 나가는 게 방향이에요. 그러나 과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자기들은 핵국가로서 노력을 하면서 이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또 나름대로 그 평화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 예. 이 우선적인 과정을 뭘 할까? 네. 육자 회담 재개를 어떤 의미에서 제의할 가능성이 사실 있다. 이번에도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이 다자간의 회담을 통해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자적인 협상 일단 협상의 물꼬를 열자고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사공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우리 정부에게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그 양분론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이게 자칫하면 양날의 칼로 어렵습니까? 다가올 수 있다. 동전의 네. 양면처럼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원하는 포맷대로 가면 중국은 자기들 빼놓고 우리가 얘기했던 뭐 일부각에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 이런 거 하면 중국 굉장히 싫죠. 그러니까 육자회담 틀인데 또 하나 우려는 뭐냐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어떤 다자회담 형태로 갔을 때 자, 우리도 모르게 이 평화 논의 과정을 몰입하다 보면은 대북 제재가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한미 동맹이 다소 원심력의 여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내일 양재즈 오죠? 오는데 네. 국무위원이 오는데 사실 21일로 오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전 북중 관계가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정세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와의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은 미리 20일 날 왔었어야죠. 와가지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방조하고 있었어야 한다. 있었으니까 알고 있어라 이렇게 귀띔이라도 해주면 고마웠는데 어떤 경로로도 원래 미뤘죠. 그런데 미뤘던 이유가 이런 북중 간의 큰 정책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후 설명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양새가 역시 중국이 이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이거는 저는 그 문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 그 평양올림픽 왔고,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대로 지금 이제 최고 지도자 가고 또 국가상의 수반인 김영현 간다면 이건 모양이 안 좋죠. 예. 또 그리고 김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도 뭐냐면 자신 오빠 최고 지도자 감물해가지고 국내를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예. 뭐냐면 임신 지금 7개월 중 되니까 예. 건강상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김여정 또 제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영남, 김여정 북측에 남아 있는 사람들 얘기를 왜 언급했냐면요. 어찌됐든 1호 열차를 타고 최고 지도자가 중국에 갔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누가 지키지? 라는 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해외 순방을 하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뭐 북한 전문가들이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제가 취재 과정에 전해드린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은 24시간 여러 가지 정보 자산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1호가 움직일 때는 그 쉽게 말해서 군사분계선, 북중국경 주변이 호위가 비상 경계 태세를 내린다 그러죠. 그런데 북평양이 뭐냐면은
호위사령부가 있어요. 예. 엄청난 그 무력을 가진 호위사령부는 호위사령부가 이 상징으로 안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갈 리가 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물들이 움직였을 계획인가. 그래서 그 어떤 김정은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치 판단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국경 지역은 어땠습니까? 국경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제 단독만 생각하는데 그 이른바 해관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이른바 국경지대에도 그렇게 삼엄한 비상이 여러 가지 정보 자산으로 했을 때 그런 노출이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 보면은 정말 전격 그런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감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런 그 1호 열차 갈 때 선행 열차가 달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일에 누가 폭발물 설치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고의 경우는 노출을 안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그래서 거죠. 북한 내 김정은의 위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에 사실상 아까 얘기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김정은이가 그 데리고 간 간부들은 사실 이제까지 우리 뭐 북한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핵심 중에 핵심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모든 어떤 정권에 그것을 옮겨갔는데 그럼 만약에 평양에 다른 형태의 뭔가 불안정성이 있다면 과연 그랬을 수 있을까? 그만큼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 자체는 당, 정, 군 자체를 사실 안정화시켜 놨다는 것이 반증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평양에 누가 있을까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그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면은 이제까지 얘기한 입에 따라간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이 핵심 중에 핵심은 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야말로 김정은을 실질적으로 보위하고 하는 그런 그 든든한 이런 인물들이 소위 복심을 잃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어떤 의미에서 평양에 남아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게 누굴까 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숙제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이번에 사실 그 다 비워놓고 갈 수 없잖아요. 사실 뭐 이래까지 뭐 모든 게 다 우리 이제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인물들이 다 핵심 중에 핵심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저한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과제가 하나 나왔다 하는 생각이 그러면은 남아있는 인물들이 누굴까? 그 부분도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군부 주도하니까 인맥 거기에서는 이건 당연히 아닌 것 같죠. 예. 김여정이라든가 이 인물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아하.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드러나지 부족하다 않아요. 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아직 예, 있겠다.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김주환 그 기자님 잘 지적을 했는데 보통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면은 예. 제일 먼저 내리는 것이 남북한의 이 접경지대, 북중간의 국경지대, 군대에 대한 특별 경계 명령 1호가 떨어집니다. 예. 지금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어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방중했다 보통 이렇게 근거로 되는 것이 그 이 베이징에서 어정, 갱호 이걸 보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이것도 설득이 좀 떨어지는 게 뭐냐면 과거 2000년, 2010년,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그 당시에 갱호 어전 이번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을 공표했고, 예. 그다음 이번에 이 방중단의 명단 중에서 핵심들 다 왔는데 군부 출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핵심 또 누가 가르쳐야 되냐 하는데 여기 심지어 조용훈까지도 왔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조직 지도부에서 군을 관리하는 김경옥이 인사 있고 최근에 북한의 총정치국장으로 등극된 김정각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 어쨌든 그 한 사람만 가지고 문제는 없잖아요. 예. 이것은 결국은 뭐냐니까 모든 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측근들을 모두 배치해가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안정화가 되었다 이렇게 반증을 봐야지. 또 지나치게 너무 출연하면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 같이 합시다. 아니 내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 이제 그만큼 이번에 그 중국의 데려간 그 간부들이 북한 간부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인물들이 다 망라가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 평양은 누가 지키냐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 이건 바로 뭐냐? 역시 이제 한 7, 8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그 안정화된 면모를 과시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참 김경옥을 얘기를 잘했는데요. 사실 이 김경옥의 역할이
제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까지 부각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김정은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김정은 그 위원장이 대장 칭호를 받을 때 처음으로 같이 받은 인물입니다. 그 같이 받은 3인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룡해하고 김경옥하고 그다음에 저기 고모하고 이 세 분이 사실 됐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김경옥입니다. 예. 이게 대장칭호를 같이 달아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보위하고 충성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는 그런 그 척근이 사실 있죠. 예. 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은 뭐 1월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2월에 동생을 남한에 내려보내고 3월에 또 북중 정상회담 성사시키고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아 있는데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광폭 행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버지도 못 해내고 할아버지도 못 해냈던 일인데 생각보다 더 대담한 지도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대담한 지도자라고 극칭하기는 좀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고요. 힘들어서 엄청나게 압박을 통해서 나온 고민을 결과다. 하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이른바 그 상무조라는 걸 구성해서 TF팀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때하고 다른 행태가 뭐냐면 아버지는 이제 독자 결정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토론을 좀 한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메모도 하고 채택들 하고 하니까 이런 연련 과정에서 이런 표출이 된 것이고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그 취임시 2012년도 취임할 때 도발하지 말라니까 도발했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국제 무대에서 뭐 중요한 거 하려면 꼭 도발을 해서 심기를 건드렸는데 이번에 그걸 싹 불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서 CCTV 보도에면은 비핵화 문제 확약했다라고 하면은 역설적으로 좀 우리가 논리를 확산시켜서 중국의 해구산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나중에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미리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좀 미국과 관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정은이 우리 특사 만나서 트럼프 만날 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서 전했을 때 글쎄요 트럼프가 5월 달에 올 안에 만나자라고 과연 예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5월에 만나자고 하고 주도권을 트럼프가 쥐고 그리고 이제 존 볼턴으로 또 강경파로 바꿔놓고 자 그럴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 방문 이전만 하더라도 김정은은 어떤 위치였느냐 말하자면 그 중국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요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랑 그 숭타오인가요 작년에 만나지도 않고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럴 때는 미국 입장에서 이쪽에 와서 자 우리랑 얘기합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중국이 없는 김정은은. 그런데 이제는 뒤에 중국이 있는 김정은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하는 협상 안에는 분명히 중국과 조율이 된 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뒤에 있는 김정은과 없는 김정은을 다루는 미국의 협상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저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화의 의지를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좀 우려스럽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줄 선물을 미리 시진핑 주석에게 줬다 하면 이게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까지 좀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되긴 했으나 좀 지속적으로 뭘 했습니까? 바로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이 어떻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개인 신변에 대한 위협이 가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 자체가 완전히 해제된 아니다 상황이다 본다. 그렇다면은 김정은 입장에 있어서 또 그다음에 김정은을 위하고 있는 그런 간부들 입장에서는 최대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 은밀성 때문에 많은 우리 북한 전문가들이 이번에 사실상 비록 1호 열차가 베이징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 바로 여기서 나왔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이번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판단의 미스를 오류를 갖고 왔는 어떤 내용 자체가 게 너무 제재 많아졌죠. 분위기다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쭉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CCTV 화면 통해서 김정한 기자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방중 내용 좀 네. 그림과 함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인민대회당. 예. 네. 지금 모습만 보면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 거의 똑같은 수준의 국빈 예우를 해줬죠. 예. 앞서 말씀드린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거의 다 총출동되고 쭉 도열해 있는 거 보면은 뭐 왕이 외교부장의 모습도 보였고요. 물론 자금성을 통째로 다 주진 않았지만. 예.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은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지금 공간이 했는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주요 인물이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룡해 그다음에 이수용, 김영철인데 최룡해는 뭐 당대당 문제 과거 왜냐하면 사로총 청년동맹 위원장을 했고 이제 중국의 공청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당대당 맡았을 것 같고 이수용 외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역할론만 봤으면은 그 어떤 외교관계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했고요. 것도 또 하나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은 이제 남한 우리와의 정상회담. 그런데 이설주와 펑리유한 여사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강조했던 이른바 정상국가, 국제 외교 무대에 있어서 내가 데뷔를 하는 데 있어서 절름발이 데뷔를 하지는 않겠다. 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중국 정치국 의원들이랑 또 저렇게 그렇죠. 악수를 앞서 하고 지금의 사진은 안 총리도 보이는데요. 예, 최룡해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찬 테이블에 왕치상 같은 인물까지도 보였어요. 예, 그게 네. 어느 정도의 그 대우라고 지금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국을 G2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덩치는 북한이 굉장히 왜소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연 동지적 관계, 혈맹적 관계를 했을 때 우리하고 동등하다라는 거를 의미 부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그래서 의전이라든가 어제 일본 언론에서나 홍콩 언론에서 표현됐지만은 차량 행렬이 갔을 때 호위했던 퍼레이드 했던 중국 공안의 오토바이들이 한 것이 이거는 국가 원수 아니면 이렇게 안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정도로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자, 그리고 저희들이 앞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곳을 쭉 한번 날짜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별로 보도록 하죠. 네, 먼저 25일 오후 10시에 단둥역에서 특별열차가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26일 오후 3시에 베이징역에 특별열차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후 7시 10분쯤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5시간 40분 동안 회담을 했다고 다음 하죠. 날이 네, 그리고 다오이타위에서 묵었고요. 또 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춘도 방문을 했습니다. 꼭 베이징 갈 때마다 중관춘을 들렸다 오네요. 김정일 위원장 갔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이른바 우리가 국제정치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대남 간첩 침투를 할 때도 처음 지대는 안 간다는 특히 의전 문제를 급조할 때는 보면은 여러 가지 경호라든가 이런 관습에 따라서 했을 개연성이 크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표현은 단둥에서 베이징까지를 한 5시간밖에 안 걸렸다. 굉장히 속도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중관춘을 찾았습니다. 많이 변한 중국의 위상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은 천지가 개벽됐던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도 실리콘밸리의 중간층에 대해서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좀 보여주게 하면서 이 중국의 발전사, 그래서 북한도 좀 개방하면 이런 발전이 올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일자상으로 좀 중요한 것을 보면요. 이게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목이 저기서 좀 발견될 수 있어요. 어떤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1박 4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베이징에서 잔 건 하루. 24시간. 그렇죠. 자는 것만 이제 다이어타이에서 이제 잔 거건데. 네. 저기서 보면은 3일째가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가 면담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이틀째 여기 대해서는 와가지고 쉬는 것도 있지만도 뭔가 북중과 실무장 간에 이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어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인하고 이런 거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전 물밑 접촉이 그렇죠. 있었을 것이다. 사전보다도 오히려 뭐냐면 하루 전날, 시진핑 주석 하루 전날 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 정상회담을 하면은 오랫동안에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그 전에 오래된 게 아니고 바로 만나 하루 전에 이런 거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공식 일정에 보면요, 그 이제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갔을 때 서원양을 거쳐서 과거 일제시대 훈춘이라고 했죠. 그 서원양을 거쳐서 가는 그 철로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성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한 1,100km, 1,200km 철로 길이가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빠르면 14시간 내지 늦으면 한 18시간 그런 행보인데 평양에서 출발한 1호 기차가 신의를 거쳐서 단둥까지 오는데 한 3시간이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둥의 그 빠른 시간에 중조 우호 협력교라 그러죠. 그 다리에 가림막이 다 가려지고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양 박사님 연장선가 거기서 어떤 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시진핑 주석이 안 갔더라도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망 직전에 중국을 갔을 때 시진핑 위원장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베이징에 아닌 거기로 날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두 나라 간의 은밀한 만남이 있었겠지 않았냐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중관천 왜 그것을 방문의 네. 의미가 뭐냐 네.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중국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그 과학 기술을 사실 자랑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 기술 정책입니다. 이 과학 기술 정책을 향상시켜서 발전시켜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첨단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 나가고, 그리고 또 핵무력 완성이라든가 이런 군사력 또 완성시켜 나가고 하는데, 이게 그 강조를 하는데, 바로 이 과학 기술 자체의 관심, 이것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시위했다, 이래 볼 수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천 이것만 보더라도 네. 상당한 정도로 그 중국과 북한 간에 상당히 그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사실 보죠. 사전 제비 자체. 있었을 일정 것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저는 또 좀 다른 거건데, 그다음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북중 간의 정상간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뭐 동행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북중 정상 간의 회담이 있어가지고 누가 배석했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건 배석 같으면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3분이 지금 이제 배석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이수용 한국제부장이죠. 예. 네. 그다음 또 이용호 외무성 상이지요. 예. 김영철 통전부장이죠. 예. 라고 한다면 여기에 배석자의 상태를 추론을 볼 때 이수용 당국제부장의 경우에는 중국과 북한의 당대당의 정상화, 복원이겠죠. 그죠? 예. 그다음 이용호 외상이 여기서 갔다는 것은 북미 대화, 최근에 뭐 헬싱키까지 갔다 온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비핵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했다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북중 간의 당대당 복원.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근데 여기 뭐 그거까지 하나 제가 질문 짧게 드리고 그 다음 질문 넘어가죠. 그 김영남 최고위원은 사실 안 갔어요. 나이가 너무 많죠. 그것도 있고 사실 권력에서 지금 밀려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1일 날 이제 4월 11일 날 최고위원회의 대의원 한다고 소집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예.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90살이라고 하는데 뭐 고위급 탈북자들의 얘기하면 93살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근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인데 저런 국제 무대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이제 그 물리적으로 많죠. 예. 그 최근에 이제 뭐 교체석에 나와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 명목상의 최고 대표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대표가 가는데 명목상의 대표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항상 이것을 이제 뒤바꿔 가면서 대체를 하는 그런 볼수 있고, 인물이라고 김영남 의원의 건강상